도윤아, 문 좀 열어봐. 대체 무슨 일이야? 말을 해야 알지. 영숙은 아들 방문 앞에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게 깔린 울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흐느끼는 아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찢어지는 듯 했죠. 도윤이가 이렇게 된 건 2달 전부터였어요.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방에서는 억눌린 울음소리와 함께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죠. 셔츠 소매에 묻은 핏자국, 바지에 잔뜩 묻은 진흙, 그리고 집을 찾아온 검은 양복의 남자들. 영숙은 아들이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57세 홀어머니와 32살 아들, 단둘이 사는 낡은 아파트에는 무거운 비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아직 몰랐죠. 아들이 지키려는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큰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대체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밤, 서울 외곽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박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아들 도윤이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7세가 된 영숙은 요즘 들어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로 32살 아들 도윤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칫했어요. 도윤이가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인을 걸고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죠.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도윤이는 꼭 문을 꼼꼼히 잠갔습니다. 도윤아, 왔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도윤이가 곧장 욕실로 들어가는 발소리만 들렸어요. 샤워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국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샤워 소리 사이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낮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어요. 영숙은 국자를 든 채로 멈춰섰습니다. 귀를 기울여 봤지만 다시 물소리만 들렸죠. 아마 잘못 들었나 보다 영숙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도윤이는 욕실에서 나온 뒤에도 한동안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붉게 충혈된 눈. 평소와는 확실히 달라 보였죠. 밥 먹었니? 국 데워놨는데. 괜찮아요, 엄마. 먼저 주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쉰 듯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영숙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도윤이의 방에서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히 도윤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서른이 넘은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른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온 신경이 도윤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영숙은 깜짝 놀랄 뻔했어요. 눈밑이 까맣게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어두웠죠. 평소에 깔끔하게 면도를 하던 도윤이인데 턱에는 까칠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윤이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무슨 일인가 있는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도윤이가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베란다에서 아들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도윤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뒤에도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도윤이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진명건설이라는 큰 건설회사에서 회계팀 대리로 일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곧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었죠. 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친구는 같은 회사 안전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 지연이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보다 1살 많았고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이가 그렇게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며 퇴사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연이와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도윤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예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영숙은 아들이 무사히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자 위에 놓인 도윤이의 셔츠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벗어놓은 것 같은데 소매 부분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피였어요. 이게 뭐지? 영숙은 셔츠를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팔꿈치 부분에 피가 꽤 많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이가 다친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됐지만 아침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세탁기를 열어보니 또 다른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지에는 흙이 묻어 있었죠. 영숙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도윤이가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일부러 도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었죠. 도윤아,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서요. 도윤이는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돼. 도윤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도 역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영숙은 조용히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지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헤어진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숙은 아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어떻게든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비록 아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도윤아? 영숙은 방문에 기댄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흐느낌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의 퇴근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방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늦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 소리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윤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영숙이 다시 걸어봤지만 도윤이는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도윤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영숙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까 전화했었니?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이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실수로 걸렸나 봐요.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이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났거든요. 게다가 바지 끝부분과 구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더 주의 깊게 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전화가 올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아니, 방에서도 불안한지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창문을 닫았지만 가끔씩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까?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윤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누가 아들을 괴롭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역시 늦은 밤이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영숙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랐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고 신발을 벗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영숙이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도윤아. 도윤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숨이 막혔어요. 아들의 셔츠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누군가에게 세게 잡힌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이게 뭐니? 팔은 왜 이래? 아, 이거요? 그냥 현장에서 조금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도윤이는 황급히 소매를 당겨 붉은 자국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이미 다 보였어요. 그건 단순히 긁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몸싸움이라도 한 듯한 흔적이었죠. 현장이라니? 너 격리 일하는 거 아니었어? 아, 그게. 가끔 현장 점검도 나가거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은 어머니와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영숙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씻고 올게요. 피곤해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가 나오자 따뜻한 된장국을 내밀었어요. 앉아서 먹고 가.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시간이 없어서요. 도윤이는 국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거니? 돈 문제라도 있어? 도윤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요즘 내 모습이 이상해서 그래.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도 숨어서 받고. 도윤이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을 봤어요. 그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죠. 혹시 이 아파트에 박도윤이라는 사람이 삽니까?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그게 도윤이의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뒤 영숙은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아까 그 사람들이 뭘 물어봤어요? 아, 박도윤이라는 사람 찾더라고. 젊은 남자 사진도 보여주면서. 근데 내가 모른다고 했지. 영숙은 고마운 마음에 경비 아저씨에게 음료수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불안감에 떨었어요. 저녁이 되자 영숙은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도윤이의 목소리는 숨이 차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오늘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너를 찾더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니? 그냥 회사 일로 출장을 가야 해서요. 며칠 후에 들어갈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에 도윤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깼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문자였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22년 11월 초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출장을 간다고 집을 나간 지 사흘째였어요. 영숙은 아들 방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도윤이가 싫어해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아들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영숙은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죠. 책상 위는 서류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걷고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주워 세탁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원래는 늘 잠겨 있던 서랍이었는데 도윤이가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노란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비 내역, 진명건설.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명건설. 도윤이가 2년 전까지 다녔던 회사였어요. 그때 무슨 큰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숫자가 적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영숙은 회계를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사인데 금액이 두 가지로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는 실제 지급액, 하나는 보고용 금액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봉투 안쪽에서 작은 USB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검은색 USB였는데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영숙은 이것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도윤이가 이런 걸 왜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것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영숙이 봉투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영숙은 봉투를 서랍에 다시 넣고 황급히 방을 나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어제 아파트 입구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강하게 눌렀죠. 영숙은 마음을 가다듬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진명건설 감사팀입니다. 박도윤 씨 계신가요?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명건설이라니. 도윤이가 2년 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왜 지금 찾아온 걸까요? 아직 퇴근 전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박 대리님이 퇴사하실 때 회사 서류를 잘못 가져가신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려고 왔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서랍에서 본 그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회사 서류였구나. 도윤이가 가져온 거였구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들이 오면 연락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남자는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들이 없는데 문을 열어드릴 수는 없어요. 명함이라도 주고 가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명함 한 장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명건설 감사팀 김태성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박 대리님께
꼭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인터폰 화면으로 남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제발 받아라, 제발. 영숙이 간절히 빌던 그때 드디어 도윤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방금 진명건설 사람들이 집에 왔었어. 감사팀이라면서. 전화 너머로 도윤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회사 서류를 가져갔다고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초조한 마음에 말을 이었어요. 도윤아, 내 방 서랍에 있는 그 서류들. 그건 대체 뭐니? 왜 그런 걸 집에 가져온 거야? 엄마 그걸 보셨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미 시작한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본 거야. 도윤아, 이게 다 뭔지 엄마한테 말 좀 해줘.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아니, 모르는 게 나아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거라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 일로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래요. 곧 정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똑같은 자재인데 금액이 2배로 부풀려져 있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공사가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죠. 영숙은 회계를 잘 몰라도 이게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고 도윤이가 그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가져온 거겠죠. 갑자기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가 회사를 그만두던 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집에 들어왔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여자친구인 지연이와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안전관리팀이었던가. 영숙은 처음에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도윤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려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헤어졌다니. 그것도 이상했어요. 영숙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USB는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거실로 나와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거였어요.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녹음 파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 폴더를 클릭했어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음성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속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공사 금액은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3억은 서류상으로는 5억으로 만들어요. 차액은 윗선에서 처리할 거예요.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명백한 비리였어요. 회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도윤이가 이걸 알게 된 거구나. 그래서 증거를 모은 거구나. 두 번째 파일을 재생하려는 순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닫았어요. 인터폰을 보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영숙은 안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또 왔었어요. 네. 저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아줌마 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영숙은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는 아까 그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도윤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전화가 도청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영숙은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집에 오지 마.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도 조심하세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영숙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큰일에 휘말린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차가 불을 끄고 서 있었어요.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도윤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창밖을 지켜봤는데 검은 차는 새벽 4시쯤에야 사라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머릿속은 온통 도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영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 밑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영숙은 핸드폰을 들어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괜찮니? 어디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초조한 마음에 부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도윤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영숙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 도착한 영숙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영숙이 녹음기를 사길 원하자 직원은 영숙을 녹음기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크고 작은 녹음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가장 작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클립형 소형 녹음기입니다. 옷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크기도 작아서 눈에 잘 안 띄죠.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였어요. 도윤이 옷에 몰래 달아두면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숙은 망설임 없이 녹음기를 샀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직원이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동안 영숙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 간단한 방식이었죠.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현관문을 주시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영숙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언제 들어오니?
엄마, 오늘 집에 들어갈게요. 정말이니?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좀 이따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도윤이가 돌아온다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도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9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뛰어나갔어요.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도윤아. 영숙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도윤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씻고 나서 얘기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 따뜻한 물로 씻어. 찌개 끓여놨으니까 나와서 먹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벗어놓은 외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외투 안쪽에 녹음기 넣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외투를 소파에 걸쳐두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도윤이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고 식탁에 앉았어요. 영숙은 따뜻한 찌개와 밥을 내놨습니다. 도윤이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몇 번 숟가락질을 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 좀 해봐. 도윤이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쉬었죠. 엄마,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기다니? 아니, 그냥 만약에요. 만약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도윤아,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식탁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몰래 녹음기를 달아둔 것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도윤이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만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역시 도윤이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듯한 흐느낌이었죠. 영숙은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도윤이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들려줄 테니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영숙도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영숙은 일찍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더듬어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작은 빨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거였죠. 영숙은 부엌으로 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가 7시쯤 방에서 나왔어요. 도윤은 어제 소파에 걸쳐둔 외투를 다시 입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 먹고 가. 시간 없어요. 일찍 나가야 해서. 도윤이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따라 나가며 물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오니? 아마도요.
연락할게요. 도윤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영숙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녹음기가 진실을 들려주기를. 문이 닫히고 영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녹음기에 담길 내용이 무엇이든 영숙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도윤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하루 종일 시계만 보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막상 아들을 마주하니 얼굴이 굳어졌죠. 도윤이는 지친 얼굴로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안도했어요. 도윤이가 욕실로 들어가자 영숙은 재빨리 외투를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안쪽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손에 잡혔죠. 영숙은 녹음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들이 섞여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도윤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누군가와 만나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대리, 요즘 회사에서 뭐하고 지내나? 목소리가 거칠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격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 아직도 가지고 있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때 가져간 거 다 알아. USB랑 서류들 말이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들이 찾는 게 바로 도윤이 방 서랍에 있던 그것들이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건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미 없앴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그것이 남아있다면 내 어머니도 안전하지 않아.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다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한참 뒤에 도윤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이어폰을 빼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윤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녹음 파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숙은 다시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소리, 지하철을 갈아타는 소리가 이어졌죠.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윤입니다. 302호 면회 왔어요.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도윤이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지친 목소리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아, 나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 2년 전에 헤어졌다던 여자친구였죠.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어제보다는 나아.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가 앉은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회사 쪽에서 내가 폭로하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지연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그만 포기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걷지 못했을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단지 그들이 악랄했을 뿐이야. 도윤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도 따라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보복을 당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지연이가 도윤이를 구하려다 크게 다쳤고 도윤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꼭 진실을 밝힐게. 네가 당한 일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 거야. 도윤아, 제발. 더 이상 위험한 일 하지 마. 네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두 사람의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말들이었어요.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탐탁지 않아 했던 지연이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녹음 파일의 후반부에는 도윤이가 회사로 돌아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도윤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억지로 평범한 척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지연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영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도윤이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서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도윤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았지만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영숙은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좀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도윤이가 놀란 듯 엄마를 봤습니다. 영숙의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걸 봤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TV 보다가 눈이 좀 피곤해서.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녹음기에서 들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윤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지연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계속 협박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도윤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볼이 홀쭉했죠. 영숙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도윤이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출장 좀 다녀올 것 같아요. 영숙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출장이니? 어디로 가는데? 부산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이의 눈이 불안하게 깜빡였고 두 손을 맞잡는 버릇이 나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죠. 도윤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가방이 묵직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영숙이 무언가 묻기도 전에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책상 위가 평소와 달리 깨끗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노란색 봉투와 USB가 있던 자리였죠. 도윤이가 다 가져간 거였어요. 그런데 책상 모서리에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보였습니다. 재활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에는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활센터 명함과 302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영숙은 이 서류들을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왠지 여기에 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숙은 서둘러 이 종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영숙이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도윤이가 정말 출장을 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하루 종일 영숙은 도윤이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거실과 방을 오가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가도 도윤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영숙은 겨우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9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온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누구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팀입니다. 박도윤 씨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시죠. 남자가 신분증을 카메라에 갖다 댔지만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문을 열자 남자들이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작고 통통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키 큰 남자가 도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찾는 짐승 같았어요. 출장 갔어요. 어제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 언제 돌아옵니까?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서. 작은 남자가 도윤이 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박도윤 씨 방입니까? 확인 좀 해야겠는데. 잠깐 수색영장 있으세요? 영숙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키 큰 남자가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색영장은 곧 발부될 겁니다. 그 전에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박도윤 씨가 회사 기밀문서를 훔쳐갔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영숙의 등줄기가 굳어졌습니다. 이 남자들이 찾는 게 바로 도윤이 방에 있던 그 서류들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남자들은 도윤이 방으로 들어가 거칠게 서랍을 열고 책상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침대 밑까지 살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들이 원하는 걸 찾지 못한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남자가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박도윤 씨가 돌아오면 즉시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전화번호만 있고 소속이나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서둘러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자들이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차 번호판이 뭔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영숙은 확신했어요. 저들은 진짜 형사가 아니다.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영숙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큰일에 휘말린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요.
영숙은 방으로 가 옷장 속에 숨겨둔 메모를 꺼내봤어요. 302호. 도윤이가 일부러 남긴 건지 실수로 놓고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끝에 재활센터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연이를 만나서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택시를 타고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아까 숨겨둔 병원 영수증과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알 수 없어서 가슴이 타들어갔죠. 재활병원 입구에 도착하니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로비에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302호실이 어디인가요? 별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서 왼쪽 복도 끝에 있어요. 영숙은 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이틀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안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도윤이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었구나. 무사하구나. 그런데 곧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멈췄어요. 잠시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병실 침대 옆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하려던 그 여자가 이제는 휠체어 위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다리에는 보조기구가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메모를 꺼내 보였어요. 내가 놓고 간 거야.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 경찰이라고 했는데 가짜 같았어. 도윤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영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도윤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2년 전 제가 진명건설 회계팀에서 일할 때였어요. 회계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도급 공사비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죠. 누군가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지연이는 안전관리팀에서 일했는데 저와 같은 걸 발견했어요. 안전비용을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죠. 우리는 증거를 모아서 고발하려고 했어요. 도윤이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현장 점검을 나가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공사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발판이 무너졌고 제가 떨어지려는 순간 지연이가 저를 밀치며 대신 아래로 떨어졌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제가 떨어졌으면 지금 걷지 못하는 건 저였을 거예요. 아니, 살아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영숙은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죠. 지연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재활 치료받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일부러 유인한 거예요. 우리가 비리를 폭로하려는 걸 알고 입을 막으려고 한 거죠. 영숙은 슬펐어요. 이것이 도윤이가 그렇게 괴로워한 이유였죠. 그 후에 회사는 우리를 산업 스파이로 몰았어요.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우리는 해고됐고 지연이는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사람들이 너를 쫓는 거니? 네. 제가 가진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USB와 서류들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도윤아, 그 서류들은 어디 있니? 가지고 나와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싸우기에 그들은 너무 강해.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걸 그냥 넘길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윤이의 눈에는 결의가, 지연이의 눈에는 체념이 보였어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로서 이제는 나서야 할 때였어요. 도윤아, 집은 위험해. 너는 당분간 여기 있어. 그 사람들은 너를 찾으러 또 올 거야. 지연이랑 여기 숨어 있어.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도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손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해.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게.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엄마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구해준 이 아이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영숙은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내가 우리 도윤이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 그 증거들은 어디 있니? 도윤이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있어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너는 그걸로 뭘 하려고 했어? 검찰청이나 언론사에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도윤이의 명예를 되찾고 지연이가 당한 일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를 믿어. 너를 키운 엄마야. 이제 엄마가 너를 지킬 차례야. 영숙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세상과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지연이를 위해. 영숙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에게 받은 작은 열쇠를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있는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먼저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낡은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해둔 것이었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철.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30년간 형사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사람이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상철 씨, 저 영숙이에요. 기태 씨 아내요. 아,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상철은 영숙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상철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상철은 6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영숙은 도윤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이의 회사 비리 발견, 지연이의 사고, 가짜 형사들의 방문까지. 상철은 조용히 듣다가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영숙이 테이블에 놓인 명함을 건네자 상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경찰 명함이 아니네요. 양식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이상합니다. 그럼 정말 가짜였군요. 상철이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물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들은 진명건설이 고용한 용역업체 사람들이에요. 경찰에서도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네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철이 계속 말했어요. 최근에 진명건설 내부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봐요. 회사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윤이를 다시 노리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빨리 확보해서 언론에 알려야 해요. 검찰도 좋지만 요즘은 언론이 더 빠릅니다. 영숙은 도윤이가 준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이 주변을 살피며 앞서 걸었어요. 물품 보관함 앞에 도착하자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검은색 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방을 꺼내 열어보니 USB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상철이 재빨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공사비 조작, 뇌물 내역, 안전비용 횡령까지. 이 정도면 회사가 뒤집어집니다. 영숙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였어요. 상철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지금 연락해 볼게요. 상철이 전화를 건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상철 씨. 오후 4시 영숙과 상철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자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특종입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거예요. 정말요? 우리 아들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증거면 충분해요. 김 기자가 자리를 뜬 뒤 영숙과 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세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오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상철이 영숙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상철이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영숙도 숨이 차지만 따라 뛰었습니다. 저기 세워둔 차를 타요. 상철이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이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백미러를 보니 남자들이 뒤쫓아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을까요? 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기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진명건설과 연결된 신문사였나 봅니다. 그럼 기사가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가 아는 다른 기자가 있습니다. 상철이 차를 몰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독립 언론사 기자였어요. 새로운 약속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죠? 제 집에 가시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무사해.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영숙은 아들이 읽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철의 집에 도착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그날 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는 그 고통을 끝낼 때였습니다. 새벽 5시 상철이 영숙을 깨웠습니다. 형수님, 준비하세요. 기자를 만나러 가야 해요. 영숙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두려움에 떨던 엄마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된 전사 같았죠.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젊은 여자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영숙은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USB도 함께 건넸어요. 이 기자는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오늘 저녁 온라인으로 먼저 올리고 내일 지면에도 실을게요. 부탁드려요. 우리 아들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형수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됐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영숙은 상철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온 신경이 뉴스에 집중되어 있었죠. 상철이 옆에 앉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직 진명건설 관련 뉴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이 기자가 온라인으로 먼저 올린다고 했는데 정말 기사가 나간 걸까요? 상철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지며 말했어요. 형수님, 나왔어요. 기사가 떴습니다. 영숙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명건설 불법 하도급 공사비 횡령 및 안전조작 비리 전모 드러나.
그 아래에는 2년 전 산업재해, 내부 제보 도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라는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상철이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진명건설이 지난 5년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중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회사 임원진은 조직적으로 장부를 조작했으며 안전 비용까지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에는 도윤이와 지연이의 이름도 언급됐어요. 그들이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회사의 보복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지연이가 하반신 마비가 된 것도, 도윤이가 산업 스파이로 누명을 쓴 것도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였어요. 영숙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기사가 나왔네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어. 너의 누명이 풀릴 거야. 지연이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나설게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할 때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텔레비전에서도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명건설 비리를 보도했어요. 화면에는 회사 건물이 비치고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검찰이 진명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어요. 회계팀 과장과 현장 소장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과 지연에게 직접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도윤과 지연은 망설임 없이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영숙과 상철이 함께 따라갔어요. 검찰청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나타나자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박도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도윤이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지연 씨는 저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입니다. 영숙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도윤이가 엄마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실에서 도윤과 지연이는 2시간 동안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박 검사는 진지하게 들으며 기록했어요. 두 분의 증언과 증거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큰 비리를 밝힐 수 있게 됐어요. 검찰청을 나오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깊은 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영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정말 장하구나. 지연이가 휠체어에서 도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 씨,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네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진명건설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앵커는 용기 있는 내부 제보자라고 도윤이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진명건설 회장과 전무 긴급 체포.
검찰, 조직적 비리 전무 수사. 도윤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2년간의 억울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해냈어. 엄마가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엄마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지연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진명건설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도윤이가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을 바라보는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도윤이가 진실을 밝혔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창밖에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1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영숙은 부엌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활병원에 가는 날이었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지연이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도시락 가방에 김치와 나물, 그리고 지연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담았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입맛이 없을 테니까요. 영숙은 이제 지연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예전의 그 어두운 표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 오늘도 병원 가세요. 응, 지연이한테 반찬 갖다 주려고. 너는 퇴근하고 올 거지. 네,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6시쯤 갈게요. 도윤이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계법인이었지만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도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도윤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곳이었죠. 진명건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도윤이는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 영숙은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재활치료실로 가는 길이 이제는 익숙했어요. 복도를 걷다 보면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지연이의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었죠. 매일 4시간씩 재활 운동을 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치료실로 들어가자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네. 네, 오늘은 보조기 잡고 혼자 일어섰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칭찬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면 1년 안에는 워커나 보조기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치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영숙이 가져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지연이는 불고기를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병원 음식만 먹다가 어머님 음식을 먹으면 살 것 같아요. 많이 먹고 기운 차려야 재활도 할 수 있지.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영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도 있죠. 응, 같이 있어. 무슨 일이니?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영숙이 스피커폰을 켜자 도윤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명건설 회장이 징역 10년, 전무가 8년 선고받았대요. 그리고 지연이의 산재 보상금도 확정됐어요.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도 놀랐어요. 드디어 재판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대요. 지연이는 이제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을 고였습니다. 영숙이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고생했어, 얘들아. 전화를 끊고 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저녁 6시 도윤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이 섞인 예쁜 꽃다발이었죠. 지연아, 축하해. 이제 새 출발이야. 도윤이가 꽃을 건네자 지연이가 부끄러운 듯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살며시 자리를 피해 주었죠. 복도에서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영숙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엄마. 도윤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영숙이 돌아보니 도윤이가 지연이의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래, 그래야지. 너희는 이미 서로를 위해 목숨도 걸었었잖아. 엄마는 너희 결혼 찬성이야. 지연이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도윤이가 꽉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영숙은 지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상철이 주례를 섰고 회사 동료들과 병원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연이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웠죠. 도윤이가 지연이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맨 앞줄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반지를 교환할 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내가 평생 너를 지킬게. 지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도윤 씨,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숙도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에서 남편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3년 5월에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영숙의 집 거실에는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보조기를 사용해서 한두 걸음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어요. 물리치료사는 꾸준히 재활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제가 직접 운전도 해드릴게요. 지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용 차량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영숙이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도윤이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이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어요.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영숙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곧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이니? 정말 아기가 생긴 거니? 네, 어머님, 2달 됐고 아기는 건강하대요. 지연이가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이제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오는구나.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뭐로 할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행복한 상상들이 이어졌어요. 영숙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잃을 뻔했던 아들, 새로 얻은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죠. 영숙은 알았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지켜줘요. 영숙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함께 걸을 날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세상이었습니다.